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이뤄진 건데요. 오늘 변론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관련한 내용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25일에 최종 진술로 변론은 종결이 되는데 이후 선고 시기에 대한 전망과 지금까지 10차례의 변론 기일로 과연 탄핵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에 결심을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결심을 하고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은 끝났지만 신청했던 증거 중에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제 통촉해달라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강하게 어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내일 평의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화요일에 결심을 하되 그 서버 검증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3월 말 정도 안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서버 검증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한 2주 정도, 3월 중순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방어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좀 다른 과정이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과거에는 뭐 재판에 가서 부인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에서 이것을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서 이것을 증거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절차적으로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3명 정도씩의 증인이 나왔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6명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형사 그 사건에 있어서도 하루에 뭐 1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로 힘이 빠지는 일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초시계까지 쓰면서 하루에 3명씩 일주일에 6명의 증인 신문을 한다는 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가져다가 증거로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게 그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 재판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도록 자꾸 윤 대통령 측에서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소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니다. 이거는 헌재 탄핵 심판이고, 그러니까 헌재의 어떤 평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례에 따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건 자체도 굉장히 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간명하기 때문에 4가지 쟁점으로 사전에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 쟁점은 뭐 계엄 요건이라든가 포고령이라든가 국회에 군이 투입된 부분이라든가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부분, 이 4가지로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위법 위헌인지를 가릴 정도는 충분히 이미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이면 형사의 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정하면은 그게 형사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신체의 자유부터 많은 거를 이제 구속하게 되는 인권과 기본권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의심을 최대한 지우고 거의 100%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해서 그 수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대통령 측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발신하기 때문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이라는 것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한 변론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상계엄이 내란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어가는 것을 영상으로 이미 다 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질서 유지라든지 뭐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포조라는 것,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봉쇄하라고 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증인들이 나와서 자꾸 증언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검찰에서의 피신 조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는 것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최고 권력자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황 증거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을수록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처벌할 때도 포괄적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적용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걸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어제 특히 보도된 뉴 707 텔레그램 방에서 국회 진입 자체를 봉쇄하라고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지시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만 군의 특성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군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것이 지휘부터 실행, 이것이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군인들이 위에 어떤 지휘권자가 지휘도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받고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이다. 이거는 형사 소송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총평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증인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이 출석을 했는데 한 명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한결이 있었다. 네. 기존 입장을 좀 재확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헌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할까요? 결국 그 국무회의라는 것은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수결로 결정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서 대부분이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뭐 의견 표명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심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 회의록이나 부서가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에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관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실무관이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라는 것은 추후에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대통령 혹은 뭐 이상민 장관, 뭐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 심의라는 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증인신문 전에 퇴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리고 한 총리의 이 진술이 재판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퇴장하신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증인을 이렇게 주구장창 줄기차게 요구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라든가 오늘 3명의 증인이 나오면 마치 지금까지의 재판의 어떤 부분을 전부 다 완전히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막
재판부를 흔들고 뭐 하고 그랬는데 막상 나오니까 신문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지는 거기에서 신문을 하는 그 어떤 메모나 이런 거를 그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질문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동안 했던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헌재 흔들기였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것이었고 광장의 세력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뿐이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이게 계엄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형식적인 걸 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계엄은 항상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전제부터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굉장히 전시 준하는 사태 그리고 질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면은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줄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형식은 갖춰야 된다고 좀 봐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들어주려면 그런 상황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조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은 당연히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이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회의라는 것이 이게 공무거든요. 공무.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형식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공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지는 그들의 기본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라는 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는 형식 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된다.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법원이 인정한 절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다른 국민들이 다 같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도로서 완벽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국민회의는요 개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속기사들이나 이런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앞으로 모든 회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회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기사가 없으면 회의를 시작조차 못합니다. 국회 회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서 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게 미래의 역사와 법의 안정성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알맞은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정원 전 차장에게는 메모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평론가님 오늘은 홍 차장이 메모를 직접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를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니까 직접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사진만 가지고 되겠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원본도 여기 있다라는 차원에서 들고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메모가 원본이냐 아니냐 등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메모는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냐. 예. 그 지시가 있었느냐, 그 지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일 뿐, 보강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증언에 대한 보강 증거인 거죠. 그러면 홍 차장이 들은 이야기나 이런 거는 증언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까지 작성했어요 라고 얘기한 건데 메모를 작성할 때에 어떤 다른 행위들의 신빙성이 좀 흐트러진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신뢰, 전체적인 어떤 저 메모의 맥락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강하게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뭐 메모를 어디에서 적었냐, 뭐 서서 적었냐 이런 걸로 조금 흔드는 거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저 메모의 내용은 메모를 적는 과정의 기억이나 표현 이게 조금 달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 메시지 등등으로 이미 다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신빙성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홍장원 차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지금 진술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작성한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메모가 처음에는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포스트잇에다가 쓴 것을 뭐 보좌관이 정서를 했고 거기에 가피를 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조태원 국정원장이 밝히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 처음에 보좌관이 정서한 내용에도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한 뒤에 필요한 부분을 가필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메모의 행방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장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국정원 앞 본관 앞에 공터에서 했었다고 했는데 나중엔 본인 사무실에서 서서 썼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무실에서 메모를 서서 쓰는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그럼 본인이 다시 정서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키는가. 본인도 읽기 어려운 본인의 글씨를 보좌관이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 확인을 부탁을 한 부분이 있고, 홍장원 차장에게는 그냥 위치 확인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1차로 증인으로 홍장원 차장이 나왔을 때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써놓는 것이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뭐 체포한다거나 검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검거 지원이라고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물론 네 번째 버전의 메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김영두 재판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만난 친한 사이였느냐. 왜냐하면 친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내가 비상계엄한 거 봤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위치 확인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치 확인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 체포를 하는 것처럼, 당장 체포를 하는 것처럼 확장을 하면서 그 원본 메모들을 지금 다른 정치권으로 넘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홍장원과 곽종근이 어떠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 이후에 이게 내란 프레임이 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명단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포냐 아니면 단순 위치 확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홍장원 차장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마지막 증인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전화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진술을 좀 거부했거든요. 예. 이 거부한 상황이 재판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탄핵 심판을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핵 심판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술 조서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나와서 부인을 했다면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줄줄줄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걸로, 거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쓰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방첩사 그 대원들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수방사의 중간 간부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요. 예. 홍장원 차장의 주요 핵심 맥락은 다 거기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체포 명단과 체포 이 맥락을 따로 뭐 서서 썼냐, 뭐 메모를 처음에 짧게 써가지고 기억을 더해가지고 보좌관과 의논하면서 더 보완했느냐,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이미 증거가 채택이 돼서 진술하지 않은 점 큰 변수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에서야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있어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내용 중에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새벽 5시경에 전화를 해서 덕분에 뭐 빨리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조지호 청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예. 오늘 나와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본인이 진술했다라고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인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증거로서 이 조서를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여론조사 내용도 조금 속도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견, 국민들의 의견 순차로 연속으로 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7%, 민주당은 34%로 직전 조사 비교해서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됐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 55%,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 39%로 인용은 3%포인트 줄었고 기각에 대한 의견 1%포인트 올랐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조금 러프하게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 2명 중에 1명은 대통령의 이 탄핵이 파면에 이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과 전 절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민주당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게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심판에 있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쪽에 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쪽에 더 지지를 해주셨으면은 저 프로테이지가 탄핵 반대가 더 높아야죠. 그러나 지금 뭐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더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그러나 네. 어쨌든 반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미 저도 여러 번 나와서 민주당이 이 계엄 이후에 상황 관리를 좀 잘못했다라는 어떤 반성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 MBS 조사는 추세가 조금 약간 다른 조사보다는 좀 느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미 그 추세, 높아지는 추세 자체가 꺾인 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심판하는 추세였다면 이제는 좀 지지율이 올랐다고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였고요. 이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MBS 여론조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